안녕하세요. 미니북스의 곽정민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엄마의 첫 부동산 공부라는 책을 가져 나왔는데요. 어제 사실은 영상 뒷부분을 촬영을 다 해놨다가 음성이 너무 작다라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음성을 조금 더 키워보려고 했는데요. 지금 마이크 수리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직 서비스 센터에 네, 문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마이크 가까이 가서 네, 방송을 다시 한번 찍도록 할게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182페이지. 왜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소형 아파트에 주목했는가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수요가 꾸준히 있어 임대가 원활하고 향후 공급 물량이 적은 투자처를 찾아야 한다. 수요가 꾸준히 있어야 된다고요. 수요 1인 가구도 늘어나죠. 거기다 노령화가 되면서 집이 큰 평수가 필요 없는 노부부들이 많이 생겨나죠.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큰 집보다는 작은 집을 선호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작은 평수에 대한 거는 수요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꾸준히 있죠.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적은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 단지마다 소형 평수를 일부분 짓기는 하지만 많이 짓지는 않아요. 건설사에서 대부분들 많은 중년층이 선호하게 되는 뭐 30평대 아니면 40평대 이렇게 물량들을 많이 중대형 아파트로 포커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의 물량은 적기 마련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여러 종류의 물건을 고려하게 된다. 이 중 가장 보편적으로 수요가 꾸준히 있는 부동산이 바로 아파트이다. 상가, 오피스텔, 수요 꾸준히 있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지만 아파트만은 네, 수요가 꾸준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로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소형 아파트가 투자에 적합한 이유는 꾸준한 수요 증가가 예측된과 동시에 공급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가 계속 일어나고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급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아서 희소성이 있는 거죠. 불황기에는 여전히 꾸준한 수요가 받쳐주고 호황기에 가격 상승의 차익을 누릴 수 있는 20평대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대요. 20평대 아파트를 선택하는 게 좋다. 최근 통계청의 발표를 보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진다. 2015년 10월 기준 1인 가구는 511만 가구로 전체 가구 1877만 가구의 약 27%에 해당한대요.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서 공급이 많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하게 확 뛰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20평대 아파트를 선택하는데 여기서 3개인 아파트, 방이 3개인 아파트를 택하라고 해요. 나 역시 매수했을 때 79제곱미터 24평이었고 이후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아파트는 역시 66제곱미터 20평대 아파트가 대부분이었다. 첫 아기를 낳기 전 아이를 쾌적한 환경에서 키우고 싶어 수많은 아파트를 보러 다녔다. 그렇지만 소형 아파트 중 33제곱미터는 네, 아이가 살기에 너무 좁았죠. 그래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해서 실제로 대부분의 신혼부부가 택하는 66제곱미터를 선호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임대인 목적으로 아파트를 고를 때는 소형 평수를 택하는 게 안정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점이 하나 있대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비록 소형 아파트가 투자 목적에 부합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소형 평대만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를 고르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다. 예를 들어 내가 처음 매수했던 아파트가 79제곱미터로 가장 작았지만 다른 동은 더 큰 평수도 이루어져 있었다는 거죠. 아파트 단지 내에 중대형 평수가 함께 분포되어 있는 단지가 33제곱미터 아파트와 66제곱미터로만 이루어진다면 이렇게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에 비해 주민소득이 높고 학군이나 주거 환경이 좋은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소형 평수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집단은 소형 평수와 그 다음 중대형이 존재를 해요. 그럼 누가 소득 수준이 더 높을까요? 중대형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 네, 소득 수준이 더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나 환경들도 더 거기에 적합하게끔 잘 이루어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를 하기 때문이죠. 중대형 평수의 비율이 높은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성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 또는 은퇴를 앞둔 부부 등 탄탄한 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분,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기가 좋을 때에 중대형 평수의 가격이 상승과 함께 소형 평수도 함께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동기 경기가 하락하는 시기에도 여전히 사람들의 수요가 높아 가격의 하락폭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형 평수를 선택을 하시고 내가 신혼부부라면 어디에 들어갈까를 생각해 보시고 소형 평수로만 구성된 아파트보다는 중대형 아파트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가 훨씬 더 수익 차익을 노리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가 알려주고 있어요. 평형 분포도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대요. 평형 분포도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 첫 번째는 KB 부동산의 평면도를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의 평면도를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돈이 여유 자금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투자는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서울권에는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다면 여러분 어디 쪽으로 투자하실 것 같아요? 지방으로 내려가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방은 수익이 안 되잖아요. 집값이 떨어질 때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지방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방에서 중심 도시예요. 중심 도시고 두 번째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전을 해요. 그리고 대학교도 있어요. 그런 핵심적인 지역을 찾는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내가 큰 돈을 서울에서는 큰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내가 돈이 많지 않아 한 1,000만 원 정도가 있어. 근데 이 1,000만 원이라도 나한테 무조건 큰 돈이지만 이 돈으로 투자를 해서 월 10만 원이라도 나오면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아파트가 몇 개만 있어도 여러분들한테 훨씬 남는 장사거든요. 그런 데를 찾아보라는 거죠. 그런 데를 어떻게 찾을까요? 네,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도 수요가 있는 곳이 따로 있다. 지방에서도 수요가 있는 곳이 따로 있다. 지방의 산업단지 근처를 주목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산업단지 근처를 주목하라. 산업단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산업단지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현황 지도라는 것이 있대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현황 지도. 예, 잘 들으셨나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지도를 활용을 하면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에 산업단지가 분포가 되어 있지, 어떤 지역에 지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지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투자해야 되는 곳이 어딘지를 찾지를 못하시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안에서 어느 산업단지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지? 어떤 지역은 서비스만, 대구 같은 경우는요, 저희 친정집이기도 한데 대구 같은 경우는 서비스 업들밖에 없어요. 산업이 없어요. 구미도 삼성전자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위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산업단지가 없어서 네, 조금 걱정이긴 한데요. 그런 산업단지가 있는 곳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산업단지를 찾을 때도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산업단지 근처를 보는데도 대기업이 이전을 하는 것인지를 꼭 봐야 된대요. 산업단지 중에서도 미래 유망한 산업이 주력하는 산업단지인지 업종을 반드시 확인하라는 거죠. 산업단지인데 중소기업이어서 크게 막 가치가 있거나 사람들 이주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지역보다는요, 대기업 업종. 그래서 이게 어떤 업종인지를 봐서 들어가시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보이시나요? 아이고. 네. 산업단지 현황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어디를 들어가면 되냐면요.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산업단지 현황 지도를 들어가셔가지고 산업단지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만약에 평택을 선택을 했어요. 그 산업단지가 여기가 좋을 것 같아. 그럼 평택 쪽을 좀 알아보자 라고 하시면은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는 거예요. 시청 홈페이지, 각 시청이요. 그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이 어떤 업종으로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산업단지 중에도 미래의 유망한 산업 분야인지 주력하고 있는 산업인지 그리고 업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 혼자만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정말 좋은 지역, 그 다음에 뭐 부동산 시세 아니면 핫한 핫플레이스 이런 것들을 찾기는 정말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라고 또 나와 있냐면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인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인맥을 통해서 정보를 고려하라. 사실 현재 내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잘 모르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내가 혼자 모든 지역을 다 조사하고 방문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죠. 또 인터넷으로 검색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때 다양한 재테크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투자 동료를 만든다면 여러 지역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접할 수 있다. 재테크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투자 동료를 만들면 여러 지역에 대한 정보를 폭넓게 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미나 언제 참여하고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가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은 어느 정도 투자는 하셔야 되시고 여기에서 정말 재테크 쪽으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강연회라든지 아니면은 세미나 같은 것들을 많이 찾아다니셔야 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카페 같은 데 찾아보시면 무료 강연이 굉장히 많아요. 무료 강연이요. 근데 이지영 작가님도 얘기하셨는데 무료 강연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역이 왜 좋고 수요가 얼마나 되고 뭐 세는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막 좋은 쪽으로 얘기한대요. 그러면은 다들 하고 듣고 있어서 거기에 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네, 저희가 다음 주에 이쪽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러 갈 겁니다. 그걸 함께 가실 분들은 명단에 사인하고 나가세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거 보시면 감이 오시죠? 그런데 꼭 기입하시고 나가시면 안 되세요. 이지영 작가님은 그런 무료 강의를 몇 번 가보시고는 그 다음부터는 무료 강연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을 호구 삼아서 그 어떤 걸 투자를 할 때는요 본인이 꼭 한번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임대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취등록세는 어떻게 되고 중개료는 어떻게 되고 등기세는 어떻게 되고 법인세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 업종은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좀 더 잘 될까 그 다음에 내 동네에 보니까 여기 상가가 있는데 예전에는 뭐였는데 잘 안 됐다가 이번에 뭘로 들어왔어. 여기는 어떤 수요가 있구나. 음식점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 학원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 아니면 빵집에 대한 수요가 있구나. 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추측하시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그걸 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가장 두려울 때가 내가 모를 때요. 내가 안 겪어볼 때요. 저도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그랬거든요. 내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거 내 업무도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맡기지? 나는 이거 해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이걸 하라는 거야? 나 마케팅 이거 안 해봤고 뭐 이런 사이트 개설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막상 공부하고 알아나가고 해보니까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까지의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시작하기 전까지의 두려움이 너무 커서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당장에 당장에 부동산 카페 같은 거 이런 거 좀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책 10권만 한번 사서 보세요. 그러면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핵심적인 팁을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부동산을 보실 때 언제 매입을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지?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저는 부동산에 있어서 회복기의 특징이 있다라고 봐요. 회복기의 특징은 뭐냐면 갑자기 전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네,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그만큼 없고 거기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학군이 좋대, 시설이 괜찮대, 주변 인프라가 괜찮대, 마트가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다니고 싶은 도서관이 가까이 있어? 그럼 나라도 살고 싶겠죠. 그리고 편하대. 그러면 너도 나도 거기에 가서 전세를 살고 싶어 해요. 실제 수요자가 거기에 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수 있는 금액은 없지만 전세라도 두고 들어가고 싶은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겠죠. 그때가 부동산의 회복기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2014년도에서 15년도에 회복기였어요. 그때의 특징이 입주 물량이 없어요. 공급 물량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저금리 규제 완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14년도에 저금리였고요. 정부에서 너무너무 경기가 불황이거나 활성화되지 않을 때는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종부세를 내는 거, 이런 양도세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회복기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첫 번째로 전세가가 높아져요. 전세가가 높아지게 되면 집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서 집이 부족해지면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집이 부족해지면서 난 여기 살고 싶어. 근데 집이 없어? 그래도 집을 전세값은 계속 오르겠죠. 그런데 전세값은 오르는데 오르는 거하고 매매가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매매가랑 전세가랑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럴 바엔 그냥 집을 사자라고 하고 집을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럴 때가 회복기라고 보시고 매도를 할 것인지 매수를 할 것인지 그거를 결정을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 반대로 전세가가 떨어질 때는 집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들어갈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공급 물량이 많은 거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정말 이거는 뭐 경제에서도 배우듯이 나는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고 공급은 적으면 당연히 오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은 많은데 수요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집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고요. 집이 많다라는 것은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요 원칙만 잘 기억을 하시면 내가 언제 사야 되는구나,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되는구나를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회복기인지 아니면 세태기인지 이거를 판단하시는 두 번째 기준이 또 있어요. 여기 이정 작가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냐면 경매요. 경매를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나와 있네요. 책에서는 21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또 다른 신호는 경매 낙찰가율이다. 경매 낙찰가율이다. 경매 시장이 아파트 매매나 뭐 이런 시장에 비해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빠르대요. 그래서 경매가율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한다? 계속 상승해서 경매 낙찰가율이 계속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는 집값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징조로 보시면 되세요. 왜냐면 경매는 빠른 투자자들이 많이 움직여서 물건들을 사고 팔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정말 먼저 가서 이제 시장의 그 흐름을 알고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기가 경매가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빨리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낙찰가율로도 회복기가 돌아오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시면 되십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통 경매를 하는 사람들은 전업 투자자이거나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고 조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나름대로 분석과 전망을 하면서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한 발 빠르게 투자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주택업계에서 경매 낙찰가율은 통상 일반 아파트 시장보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 시차를 두고 선행한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네,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가격대를 알려주는 선행지표가 되는 것이다. 경매 낙찰가율이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반면 경매 낙찰가율이 역대 최저치에 근접한다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원 경매 낙찰가율은 주택 매매 시장의 동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선행 지표로 여기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것들. 제가 그 투자할 지역이 내가 돈이 별로 없다 그러시면은 먼저 수도권은 알아보시기 힘드시고 지방으로 알아보셔라. 그 다음에 지방에서 알아보실 때는 산업단지가 있는지를 봐라. 산업단지 중에서도 산업단지를 볼 때는 산업단지 공단에 가셔가지고 그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역을 정했어요. 어디에 투자하겠다. 여기 산업단지가 많네. 그럼 여기에 투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시고 나시면 만약에 평택인 평택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산업분포도가 나와요. 그 산업분포도가 이게 대기업인지 아닌지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를 예를 들면 옆에다가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갈로치고 삼성전자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이 이산업단지 해서 LG전자, 갈로쳐서 대기업인지 아닌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로 확인을 해서 요 지역에 산업단지가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살 곳이 필요하겠구나. 네, 숙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근처 아파트에는 분명히 수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엄마의 촉을 살리셔야 되시죠. 그 이정 작가님이 구미의 산업단지에 같은 동료와 함께 투자를 했대요. 투자를 했는데 동료분은 산업단지 바로 앞에 있는 곳에다가 정말 근접한 거리에 있는 곳에다가 아파트를 투자를 하셨고 거기는 수요는 계속 있었대요. 그리고 근데 이정 작가님은 여기에 지방인데 내려오게 되면 본인만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족 단위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가족 단위로 내려오게 되면 뭐가 필요할까요? 식구들이 학교를 가게 되고요. 유치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근처에 마트가 있어야 되고 근린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공단에서는 조금 멀기는 하지만 그 먼 지역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로 학군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이 잘 돼 있는 곳으로 투자를 하셨대요. 여기도 물론 수요가 꾸준히 있었고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차이가 난다는 점이 뭔 줄 아세요? 네, 매매가에서요. 산업단지 바로 앞에 구매한 사람은 수요는 계속 있었지만 몇 년이 흐른 후에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없었고요. 근데 이정 작가님이 투자한 그 근린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봤을 때는 매매 차익이 월등히 뛰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엄마 촉으로 어떻게 해야 되시는지 아시겠죠? 네, 그 부분들 꼭 고민하셔가지고 하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 지방으로 가시고 산업 홈페이지 보시고 시청 홈페이지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시설이 얼마나 편하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키운다면 여기서 키울 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 부분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임대 수익률을 반드시 계산을 해야 돼요. 임대 수익률. 내가 이거를 어떤 사람들한테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월세를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월세를 놓게 되면 매월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월세를 놓으셔야 되시고요. 매달 수익이 발생하니까. 근데 내가 가진 돈이 많이 없어. 그래서 월세를 놓으면 보증금 얼마 못 받아서 안 되잖아요. 잠시만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전세를 놓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증금으로 많이 받으니까 난 그 차액만을 준비를 하면 돼서 부담이 많이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임대를 놓을 때 나는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대출을 적게 받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일반인들은 어른들은 그렇잖아요. 대출 받는 게 너무 무서워요. 네, 대출을 받아서 은행 이자 갚는 것이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들이 저희 부모 세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한편으로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내가 대출 이자를요, 매달 1억을 빌려봤자 뭐 3, 40만 원, 2억을 빌려봤자 5, 60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높게 쳤을 때도 그런데 그 이자를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라면 60만 원을 만약에 예를 들면 12개월 하게 되면 6이 12 하면 720만 원이에요. 720만 원이 1년에 지출이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집을 1억에 구입을 했는데 그게 2억이 되었어요. 그럼 1억이 나으세요? 아니면은 7,200만 쓴 게 나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편하시죠? 옆에 어른들 있거나 부모님들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네, 이 방법을 저는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몰랐을까? 돈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똑똑해지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나는 지금 이미 신혼주택, 그것도 지나갔고, 아이도 이미 낳았고, 결혼도 했고, 근데 여러 가지들이 너무 많은 시기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주택 청약 받을 수 있는 시기도 너무 많이,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지만 쓸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 신랑한테 그랬거든요. 나 왜 이렇게 늦게 알았지? 조금만 빨리 알았으면 좀 빨리 똑똑해질 수 있었을 건데,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민아 괜찮아. 아직도 모르는 사람도 되게 많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로 그렇게 남겨주시더라고. 우리나라 왜 아파트밖에 투자할 게 없을까요? 근데 저도 곰곰하게 생각해봤어요. 왜 아파트밖에 없을까? 근데 아파트가요, 수요가 계속 있잖아요. 수요가 계속 있는 것을 찾으려면 토지요? 수요가 계속 있나요? 아니, 그거는 한 몇십 년을 묵여두고, 그리고 토지라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토지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토지는 국가에서요, 그 계획이 있어요.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토지예요. 토지는 이쪽을 어떻게 도로를 내고 어떻게 산업시설을 발달시키고 뭘 하겠다라고 국가에서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실행하는 것까지의 시간이 몇십 년이 걸려요. 그리고 계획 도시기 때문에, 계획되는 대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바라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그냥 묵혀두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그 안에 저희는 뭐 하고 있을까요? 네, 뭔가는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뭔가는 공부를 해야 되고, 뭔가는 수익을 내야 되잖아요. 새양지 쳇바퀴 도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요가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게 토지는 아니랬어요. 그럼 상가? 요즘에요, 온라인 시장으로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온라인으로 뭔가를 오프라인으로 보다, 심지어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우유도 사야 되죠. 요구르트도 사야 되죠. 뭐 식용유도 사죠. 간장도 사죠. 참기름도 사죠. 이런 식자재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무거워요. 저희 신랑은 토요일도 출근하는 날이 많기 때문에 저랑 아이들이랑 이렇게 보통 가게 되는데, 그래서 핫한 아이템이나 뭐 이런 게 없다면 그냥 거기서 그냥 앱에서 장바구니에 추가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집에 배달을 시키거든요. 그것처럼 상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어요. 정말 꼭 필요하지 않는 이상 상가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가 모여서 집단적으로 해야 되는 뭐 학원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굳이 상가가 필요가 없다고요. 옷도 인터넷으로 구매하죠. 음식도 그렇죠. 심지어 뭐 음식점에 것도 배달을 시키죠. 그렇다 보니까 상가는 구매를 하실 때 고려하셔야 되는 게 꼭 수요가 있는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저기 되게 잘 되는데 왜 문 닫았지? 너무 뭐야, 왜 문 닫았을까? 이런 데 없으세요? 저는 얼마 전에 저쪽에 이바돔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저도 이제 감자탕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아이들 놀이방이 있어가지고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너무 잘 됐거든요. 정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 됐어요. 근데 여기 왜 망했지? 근데 다른 데로 업종이 변경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왜 망했을까를 가만히 고려를 해보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왜냐면요, 첫째는요, 임대료요. 임대료. 임대료를 꼭 잘 따져보셔야 되세요. 장사가 다 잘 됐는데 마이너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던 거예요. 임대료가 잘못 책정이 됐어요. 임대료가 너무 높아서 하고 나면은 임대료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걸어서 갈 수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되게 도로변으로 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로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게가 워낙 넓었어요. 워낙 넓으니까 인건비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이 남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장사가 잘 돼서 뭐 월 매출이 뭐 몇천 네, 이렇게 되더라도 인건비 나가고 임대료 나가고 뭐를 하다 보니까 재료비 나가다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되게 잘 되는 곳인데 망한 곳 있잖아요. 그런데 찾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 사장님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렇게 잘 되는데 수익이 안 나. 내 월급조차도 남지가 않아. 그럼 이걸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상가를 운영하실 때도 네. 그래서 이거는 김미경 강사님의 강연에서 들었던 건데, 자기는 이렇게 실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걸 꼭 고려했냐면, 임대료가 낮아야 된다. 그래야지 나도 살고 손님들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식자재를 아낄 수는 없거든요. 식자재를 아끼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 물론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도 이거 음식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음식 질이 떨어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음식 질은 절대 낮추시면 안 되세요. 기본이시고요. 그 외적인 것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임대료, 인건비. 그걸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시고 어떤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돼도 망하는 경우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요즘 많이 속속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토지 했고 상가 있죠. 그 다음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오피스텔도 누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비싼 가격을 내고 저기에 살까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도 살아본 적이 없어서 한 번 있구나. 저 대학원 때 그 오피스텔에 서울역 거기 오피스텔에 잠깐 있었는데 그냥 깨끗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학교하고 가깝고 뭐 주변에 도서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스터디하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살긴 했는데, 오피스텔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시고요. 그 이정 작가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거였대요. 그 중 하나가 대출금이다. 대출금. 근데 대출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 수익률이 올라간다. 많으면 많을수록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요. 이거 너무 당연한 이치예요, 여러분. 이자 내는 거랑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아서 내가 투자해야 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1년, 2년 뒤에 매매가의 차익이 얼마가 될 건지를 잘 고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절대 손해보지 않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 이자 내는 거 너무 어려워요. 이자 너무 많으면 부담되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이 집이 나갈 집이다. 수요가 있어서 반드시 나갈 집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내가 월세를 얼마를 받잖아요. 그 월세가 50만 원이에요. 이자가 50만 원 밑으로만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출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약에 상가를 구입한다라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째, 수익률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수익률 계산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께 조금 알려드릴게요. 수익률 계산하는 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되세요. 처음에는 먼저 내가 투자할 곳에 만약 오피스텔 아니면은 상가다 이렇게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첫째, 수익률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오피스텔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본다. 오피스텔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 환경이 어떤 건지, 근린 시설이 어떤 건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 이 매매가랑 월세가 얼마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빠른 실거래가 조회를 하시면 되세요. 빠른 실거래가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국토교통부만 보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 네이버 지도에 가서 월세 시세를 한번 보세요. 최근에 얘가 얼마의 월세가 나가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판매가 되고 거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네이버 지도에 네이버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위치 확인하시고 두 번째 국토교통부 들어가셔서 월세, 매매가, 임대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이버 부동산에서 매매가가 얼마인지, 월세,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대출이 전혀 없을 때는 내가 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 임대료를 받아도 투자 대비 수익률이기 때문에 4.94%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대출을 만약에 60%를 받았다. 그럴 때는 8.3%의 수익률이 나고요. 대출을 70%를 받게 되면 10.5%의 수익률이 나게 됩니다. 왜냐면 그만큼 대출을 많이 받으면 내가 돈을 넣은 게 적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수익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는 조금 더 찾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부동산, 그리고 여기서 또 팁을 알려주고 계세요. 부동산 계산기로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계산기는 부동산 뱅크에 부동산 계산기가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뱅크의 부동산 계산기로 수익률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매를 하거나 뭘 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임차인들을 어떻게 내보내지? 임차인들 어떻게 관리하지? 되게 센 분들 오면 나는 약한데 저 사람들 너무 세게 나와. 내가 저 사람들 어떻게 이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지영 작가님께서 명확하게 임차인 관리하는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임차인들은 세입자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부담스러운 게 두 가지밖에 없대요. 첫 번째는 누수. 누수면은요, 이제 집을 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뭐 욕실에 뭐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래층에 도배도 다 물이 번지니까 도배도 다 다시 해줘야 되고, 가장 돈이 많이 든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일러라 그래요. 보일러. 이 두 개를 빼고는요, 마음의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쿨하게 그냥 입금해주고 말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방충망이 어떻게 됐어요? 손잡이가 어떻게 됐어요? 사업부스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자잘하게 수리를 했다라고 하고 연락이 오게 되면 그냥 수리를 해주는 편이 낫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정 작가님이 되게 찡한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그 예전에 아기가 있을 때 24평 아파트 전세를 내주고 옥탑방으로 이사할 때 일이래요. 겨울에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당시 갓난아기였던 둘째를 목욕시켜야 하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아 당황하고 주인에게 전화를 했대요. 주인 아저씨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곧 바로 보일러 수리공을 보내주셨대요. 보일러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몇 군데를 확인하더니 다시 주인 아저씨한테 통화했대요. 기사분이 보일러 너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대요. 옆에서 듣는 내내 너무너무 좋아했대.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애기는 있는데 애기 따뜻한 물로 지금 감기 드는데 여러분들 이 마음 아시죠?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간단한 수리일 줄 알았는데 교체라니 골치 아프네. 그런데 주인 아저씨가 흔쾌히 70만 원 상당의 최신형 보일러로 교체를 해주셨대요. 그렇게 보일러가 바뀌고 뜨거운 물이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랐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더욱 집을 깨끗하게 썼고요. 웬만한 건 남편과 내가 스스로 고쳐서 살았다고 해요. 하나의 감동을 줘서요, 나머지 것들은 무마시키셨어요. 그 후로 이지영 작가님이 집을 구매를 해서 보일러 수리할 때가 되면 제일 먼저 물어본대요. 보일러 연식이 어떻게 됐어요? 몇 년 됐어요? 보일러가 저도 몰랐는데 8년에서 10년 정도가 되면 고장이 난대요. 그때부터는 수리를 해도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경우죠.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8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그냥 보일러를 교체를 해주시면 된대요. 네, 여러분, 저도 얼마 전에 보일러에서 물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은 안 해봤는데 어쨌든 저는 부품을 교체를 하긴 했거든요. 그것처럼 이지영 작가님도 세입자가 누군가가 그렇게 되면 연식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연식이 오래됐다 그러면 그냥 보일러를 교체해 준대요. 그러면은 세입자들은 그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집을 굉장히 깨끗하게 쓰고 민폐가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신다라고 해요. 이건 하나의 노하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재밌으면서도 좀 찡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젊은 부부가 집을 사러 왔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집을 사면 집값을 조금 깎잖아요. 그런데 어떤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노인들이 자기 집을 팔 때 당신들에게는 이게 앞으로 벌 돈이지만 나는 이 집이 나한테 생애 마지막 돈이요. 그러니까 깎지 마시오. 너무 멋지잖아. 못 깎을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에게는 이게 앞으로 벌 돈이지만 나는 이 집이 나한테는 생애 마지막 돈이요. 더는 깎지 마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못 갚겠죠. 아, 네, 알겠어요 하고 돈을 주고 올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짠하면서도 맞는 말 같아요. 나는 이 집이 나한테 생애 마지막 돈이래요. 왜냐면 그 집 팔아서 이제 앞으로 나의 생애를 살아가야 되시는 돈이잖아요. 저희 부모 세대들은 이 집 하나가 정말 다인 경우거든요. 아, 또 찡해지는데, 이 집 하나로 앞으로를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식생활도 해결이 돼야 되고, 의식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친구분들도 만나셔야 되시고,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들의 전 재산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뺏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부터 부동산 계약하러 가실 때요, 노부부가 계신 집이라면 절대 깎지 마세요. 그분들의 생애 마지막 남은 돈이에요. 한평생 남은 인생 살아가셔야 되는 돈이니까 그건 건드리지 마세요. 아, 또 찡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젊을 때 빨리, 네,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시고요. 빨리 독립을 하셔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한다고 하지만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조금이라도 용돈 드리면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은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세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경제적인 자유와 부를, 네, 누리셔가지고 부모님들 해드리고 싶은 거, 용돈 드리고 싶은 거, 여행 보내드리고 싶은 거, 자식들 공부시키고 싶은 거, 그리고 한평생 아둥바둥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둥바둥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도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구독자가 1000명이 넘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00명이 넘어가지고 수익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광고가 자동으로 달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잊고 있었는데 어제인가 제가 이거 댓글을 달면서 보니까는 수익이 났더라고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주셨어요. 만약에 월세로 나갔을 때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증금은 어떻게 받는 거냐면요, 보증금은 반드시 월세의 12개월치 이상을 받아야 된대요. 월세의 12개월치 이상을 받아야 한다. 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500만 원에 40만 원, 보증금 500에 40인 집을 내놨는데, 아, 제가 보증금이 500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한 300 정도를 낮추시고 월세를 조금 더 올리시면 어떠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그런 데는 절대 내주면 안 된대요. 왜냐면 월 그 보증금의 500을 마련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이 월 얼마를 벌더라도 그 돈을 절대 갚을 수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을 최대한 12개월치를 맞추셔야 되세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월 50만 원씩을 낸대요. 그럼 여태까지 500은 왜 못 모았냐는 거죠. 네, 그런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증금을 받을 때는 무조건 곱하기 12를 하셔가지고 그 이상을 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 시점의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 몇 %를 가산하겠다라는 것을 명시한대요. 되게 불편할 것 같은데. 네, 계약 특약사항에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 몇 %를 가산하겠다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대요. 근데 저 같은 사람들 부탁 잘 못하고 거절 잘 못하고 돈 받을 거 잘 못 받는 그런 사람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그럴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이런 문구를 넣어요? 라고 했더니 이정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되게 상냥하고 예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당연히 그럴 리 없겠죠. 그런데 과거에 명도 소송을 진행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이거 넣어둬요. 불편해하지 마시고, 제가 되게 그때는 너무 스트레스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넣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얘기했대요. 되게 좋죠. 좋은 방법이죠. 명도 뭔 줄 아시죠?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 지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자가 부동산에 인도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명도라고 합니다. 경매했을 때 그 세입자가 빨리 안 나가는 거죠.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를 명도라고 하는데, 않는 경우에 하는 게 명도인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명시를 하게 되면 나중에 보증금을 내줄 때 만약에 연체가 됐거나 뭐 이럴 경우에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 몇 퍼센트를 해가지고 차감을 하시고 돌려주시면은 명백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팁이 있어요. 뭐냐면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했다는 은행 문자를 받거나 월세 납입을 확인한 후에는 세입자에게 몇 월 월세를 납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대요. 이걸 보내는 이유는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월세가 집주인이 항상 월세를 확인하고 있다는 인상도 들 수 있고 당연히 내야 할 월세를 냈는데 고맙다고 해주니 기분 나빠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팁도 주고 있어요. 내가 뭐 전업주부여가지고 전화를 못 받는 경우라도 세입자가 전화가 오게 되면 그냥 잠시 후에 전화하겠습니다 하고 부재로 바꾸래요. 그러고 나서 문자로 남기래요. 그래야 증거가 남아요. 저도 예전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디자인 시안 이걸로 하기로 했는데 왜 이걸로 바꿨어요? 제가 언제요? 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메일로 꼭 남기거나 아니면은 문자로 남기거나 이렇게 해서 증거 아닌 증거를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때 꼭 문자로 통화를 하시고 언제 달에 언제 입금 받았다 라는 걸 남겨놓으시면 몇 월에 연체가 되셨죠? 몇 월에 연체가 되셨죠?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이 방법을 써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입자와의 관계를 항상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로 일관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일에는 작은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임대를 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어요. 봐요. 얼마나 쟤가 젊어서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집 가진 자가 뭐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어른분들은 생떼를 부리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괜히 자존감이 무너지거나 자존심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공손하게 그리고 예의를 갖춰서 대해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증금은 반드시 12개월치, 월세의 12개월치를 받아라. 둘째, 계약 시점에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에 차임이 연체되는 경우 연체이자 몇 퍼센트를 가산하겠다라고 적어라. 그리고 세 번째,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했다는 은행의 문자를 받거나 월세 납부를 확인한 후에는 세입자에게 몇 월 월세를 납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줘라. 그리고 네 번째, 세입자와의 관계를 항상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로 일관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네, 세입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누수라든지 아니면은 보일러, 그 다음에 세세한 것들은 방충망 교체, 방범창 설치, 문잡이 등 매우 소소한 일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빨리 대응해서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탈스러운 세입자는 어떻게 하죠?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중개해준 부동산님한테 그냥 부탁드리면 된대요. 지방에 굳이 내려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뭐 수리공이나 인테리어 업체 모르는 경우들도 많으니까요. 그럴 때는 중개인 아저씨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두시고 좀 부탁을 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까? 매도 타이밍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될까? 매도 시기를 언제로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은 굉장히 많대요. 저도 도대체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꼭 명심해야 되는 명언이 하나 있죠. 이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너무 가역 부리지 마시고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 이지영 작가님은 타이밍을 알려주는 지점을 두 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을 때 이때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매도해야 되는 거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 그때 집값이 제일 비싸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는 또 다른 신호는 경매 낙찰가율, 경매 낙찰가율이다. 그 부동산 회복기가
회복기에 들어섰을 때 내가 집을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를 결정하시면 되세요. 회복기라는 거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올라갔다 내려가는 세태기로 내려가잖아요. 회복기가 되는 시점, 이 리듬을 알려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전세가율이 최고치를 다다라요.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실거주자들이 계속 사고자 하는 욕구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공급 물량이 그만큼 작다라는 거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가 높으니까 매매가는 차익이 없어. 그러면은 에이, 그럼 난 집을 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값이 계속 오르게 돼요. 공급 물량은 계속 적으니까요. 주택에 그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것들은 규제가 완화됐는지, 정책들, 양도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경매가율. 경매가율에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경매가율이 1개월에 3개월 정도 먼저 선행해서 오르기 시작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르는 걸 보고 내가 집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를 결정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강의 들어보시면 대부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묻지마 투자를 조심해라. 묻지마 투자를 조심해라. 이건 아시죠? 근데 다 속게 되어 있어. 근데 많이 속아봐. 네, 부동산에서 묻지마 투자를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료 세미나가 있어서 본인도 들었대요. 세미나를 듣다 보니까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만 이런 중요한 정보를 모르고 있었나 싶어 괜히 주눅들기까지 했대요. 그런데 세미나가 끝나고 보니까 대부분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투어 예약을 하고 가셨대요. 나는 매물이 궁금하긴 했지만 일말의 여지도 남기지 않고 뒤돌아섰다라고 하시거든요. 그 이후로 무료 세미나는 가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세미나를 들을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무료 세미나는 간혹 무료 세미나로 사람들을 모아 바로 매물 소개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래요.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투자로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상가에 투자를 하라 그래서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상가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투자를 했던 게 얼마나 유혹적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증권이라는 걸 끊어줬대요. 이게 2년간 아니면 5년간 임대가 계속 되겠다. 상가는 임대가 안 돼서 수익률이 안 나오고 공실로 있으면 그만큼 까먹는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5년간 임대가 무조건 되게끔 보장해주겠다라고 건설사에서 얘기를 하고 보증서를 적어준 거예요. 네, 이런 네모난 직인을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모르는 분들은 이게 효력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건설사에서 5년간 뭐 임대가 안 될 때 임대 수익률을 보장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그럼 안 할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휴지 조각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되세요. 공증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해줘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근데 그거 믿고 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요즘에는 그런 기법들로 많이 하고 시간 차익을 누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상가를 알아봤을 때도 사모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임대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상가를 그냥 조금 빌려서 쓰려고 했어요. 근데 자꾸 상가를 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계산기까지 막 두드리면 수익률이 어떻게 되고요. 여기서 누가 나갔을 때 병원이나 은행이나 뭐 학원이 들어왔을 때 월세를 얼마 받게 되면 수익이 얼마가 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니세요. 이러시면서 계속 설득을 하는 거고, 사모님 지금 가시면은 당장 계약하고 좋은 층 다 빠집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신랑한테 이런 데가 있는데 상가 구하는 것보다 싸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다가 정말 바가지로 욕고 넘어갔거든요.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믿고 싶다고 믿지 마시고요. 이 상가가 얼마나 투자 가능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공실로 어떻게 비었을 때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임대 수익률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다 미리 공부하시고 도전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요. 묻지마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소형 아파트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도 설명드린 부분들하고 많이 겹치기는 하지만 여러분 전세는 레버리지를 꼭 고려하셔가지고 투자를 해보실 만하세요. 지금은 경기가 그렇고 부동산 규제도 너무 많고
지금은 새택이신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지금은 하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준비하셔가지고 괜찮은 회복기로 돌아갔을 때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어, 잠깐 움츠려 있다가 점프하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랄게요. 너무 저는 이 책이 그냥 처음 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나 부동산 공부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한번 두시고 내가 어떤 사이트에서 어떻게 알아봐야 되지? 뭐부터 알아봐야 되지? 이럴 때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유튜브 강연들 되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셔서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들 아둥바둥 살지 않게끔 그리고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삶을 가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오늘도 수다 많이 떨었는데요.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답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은 책들 더 많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